프랑스 교육은 세계 최고다. 15년 경력의 파리 교사가 이렇게 확신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학생들마저 한국에도 역사가 있나요? 라고 조롱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거대한 인식의 덫에 빠져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그의 세계관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했죠. 서구 문명이 기준이고 동양은 따라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 교사가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고 있네요. 역사는 길이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과연 그 8일간의 한국 여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나로 이런 이야기에 응원이 됩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저는 파리 11구에 있는 볼테르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15년 동안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혁명과 공화국, 계몽주의를 설명해 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업이지만 한 번도 지겹지 않았어요. 프랑스 역사는 인류 문명의 기준점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교무실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프랑스는 작은 나라지만 저희가 배우고 가르치는 역사는 그 작은 땅덩어리를 훨씬 넘어섭니다. 1789년 대혁명, 인권선언, 시민정신, 공화정 이념.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전 세계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믿어왔어요. 학생들도 그 확신을 공유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아이들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선생님, 그럼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 한 거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봄 교육청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동아시아 교육 교류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를 차례로 방문하며 각국의 교육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이라고 해봐야 서구의 방식을 늦게 받아들인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동료 교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동양 교육은 주입식이라면서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그런 이야기들이 교무실에서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이 확정되고 나서 저는 미리 공부를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사 관련 책들을 찾아봤어요. 대부분 두껍지 않았습니다. 서구 역사서에 비해 상당히 얇았어요. 몇 권을 훑어보니 중국과 일본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역사라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갔다 올 예정입니다. 동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아이들은 즉시 관심을 보였어요. 선생님, 거기도 우리처럼 혁명이 있었나요? 인권 선언 같은 건 있어요?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와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 말은 겸손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서구 문명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마지막 수업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들도 자유, 평등, 박의 정신을 알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어요. 그런 개념들은 원래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보고 올게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악의는 없었어요. 그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준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 기준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확인하는 사례들이라고 여겨왔거든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저는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유럽연합 여권. 그 안에 적힌 프랑스 공화국이라는 글자가 유독 당당해 보였어요. 이 여행은 교육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보편적인지,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따라왔는지를 확인하는 여행 말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오래된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백 년 된 그 건물들 속에서 현대 민주주의가 태어났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과연 어떤 건물들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만큼 깊은 역사적 층위를 가지고 있을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것들이 얼마나 보편적인 진리인지 확인하고 오겠다는 생각. 기준은 늘 우리 쪽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말이에요. 출발을 일주일 앞둔 어느 목요일 오후, 저는 평소처럼 7학년 학생들과 프랑스 혁명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3부회에서 국민회의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뒤쪽에 앉은 장 피에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어디 간다고 하셨죠? 저는 칠판을 지우며 대답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갑니다. 교육 교류 프로그램 때문이에요. 그 순간 교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마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요? 그게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저는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중국 옆에 있는 반도 국가예요. 루카가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아, 거기 삼성 만드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도 학교가 있나요? 다른 아이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었어요. 앙투안이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도 역사라는 게 있나요? 교실이 조용해졌다가 곧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무지에서 나온 조롱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물론 있겠지요. 모든 나라에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클레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중요한 역사일까요? 혁명이나 계몽주의 같은 거 말이에요. 그 질문은 제가 속으로 품고 있던 의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사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도서관에서 본 몇 권의 책으로는 프랑스사의 깊이와 비교하기 어려웠어요. 니콜라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거기 사람들도 자유, 평등, 박애를 알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또 웃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악의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배운 가치가 얼마나 보편적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건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요. 아마 우리와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면서도 뭔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한국을 평가하러 가는 심사위원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에밀리가 책상에 턱을 괴며 물었어요. 그럼 거기 사람들은 왕이 있었나요? 우리처럼 혁명으로 왕을 없앤 적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부분까지 공부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토마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나 인권 개념을 모른다면요.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이들도 그 질문의 무게를 느꼈나 봅니다. 저는 칠판에 적힌 1789년이라는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해죠. 아마 그들도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대적인 민주주의의 원리는 우리가 먼저 만들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보고 올게요. 마르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기준이니까 다른 나라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아이들도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어요. 아이들의 말이 너무 단순하게 들렸거든요. 수업 종료 벨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일어서면서 소피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혹시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건 아니겠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역사가 짧은 나라가 어떻게 우리보다 더 발전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 교실을 나가면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매울 것 같아. 거기도 카페가 있을까? 선생님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 모든 대화가 호기심보다는 우월감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교무실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르나르 선생님이 말했어요. 동양 교육은 주입식이라면서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이사벨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시험만 잘 보는 교육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말이 맞을까?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설령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하더라도
교육의 본질이나 역사의 깊이에서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국 관련 책을 더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역사 코너에는 한국 관련 서적이 몇 권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다룬 책들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중요한 역사라면 이렇게 책이 적을 리 없다고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일 모레 한국으로 출발한다. 아이들의 질문들이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하지만 결국 그들도 우리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가 기준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 기준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확인하는 사례들이라는 것을. 조롱은 질문보다 빨랐지만 그 조롱 속에 우리의 진짜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거든요. 공항 내부는 깔끔했고 무엇보다 조용했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의 소란스러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항 직원들은 정중했지만 과도하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일을 묵묵히 처리하고 있었어요. 뭔가 어색했습니다. 동양인들은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체계적으로 보였거든요. 입국 심사 과정도 매끄러웠습니다. 심사관의 영어 발음이 명확했고 절차도 간단명료했어요. 별다른 질문 없이 도장을 찍어주는 모습에서 효율성이 느껴졌습니다. 예상했던 복잡한 절차나 까다로운 검문은 없었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다른 승객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줄을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파리에서는 흔한 일인데 말이에요. 아마 공항이라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낸 김수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유창한 영어는 물론 프랑스어까지 구사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 놀랐어요. 다국어 구사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그녀의 제안에 따라 지하철로 시내로 향했습니다. 파리 지하철을 떠올리며 조금 걱정됐어요. 냄새나고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공항철도 플랫폼에 내려가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깨끗했어요.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벽면도 말끔했습니다.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런 모습이 평소와 다를 바 없다고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전철이 정시에 도착했고 승객들은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린 후 차례로 탔습니다. 아무도 밀치지 않았어요. 전철 안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의 조용했거든요.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통화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파리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설명으로는 예절상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제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찜찜했습니다. 자유로운 표현이 제약받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편안함도 느꼈어요. 시끄러운 음악이나 큰 목소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이상하게도 이런 통제가 오히려 더 자유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오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파리만큼이나 크고 복잡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건물들이 높고 현대적이었지만 동시에 질서정연했거든요. 택시로 호텔까지 이동하는 동안 서울 시내를 관찰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설명으로는 대부분 지난 50년 사이에 이뤄진 발전이라고 했어요. 50년. 그 짧은 시간에 이 정도로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수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한국은 반세기 만에 이 정도를 이뤘다는 거잖아요. 택시 기사님도 정중했지만 말수가 적었어요. 파리 택시 기사들처럼 수다를 떨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 로비를 살펴봤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됐어요. 직원들은 정중했고 시설도 유럽의 고급 호텔에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외국인용 호텔이라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어요. 방에 짐을 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이 가득한 거리가 보였어요. 활기차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만들어진 것 같았거든요. 역사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근처 전통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난잡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김 선생님은 평소와 다를 바 없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동양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울 거라는 예상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식당에 들어가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서빙하는 직원들도 능숙하고 정중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그 정성스러운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품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되짚어봤습니다. 무엇 하나 예상대로 되지 않았어요. 혼란스럽거나 후진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체계적이고 세련된 면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겉만 그런 거겠지. 진짜 중요한 건 역사와 문화의 깊이인데 그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첫 균열은 정말 사소한 것이었어요. 그저 예상과 다른 깔끔함과 질서.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이 앞으로 제 세계관 전체를 뒤흔들 시작점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김 선생님과 함께 서울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육 교류 프로그램의 핵심 일정이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교육은 주입식이고 경직되어 있다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아마 형식적인 수업 참관과 인사말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교문 앞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지시나 감독 없이 말이에요. 몇몇 학생들은 빗자루를 들고 또 다른 학생들은 쓰레기를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프랑스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청소를 하라고 해도 투덜거리기 일쑤거든요. 하물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다니. 김 선생님은 이런 모습이 특별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교무실에서 교장 선생님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수업 참관이 시작됐습니다. 3학년 역사 수업이었어요.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대로였어요. 선생님이 설명하고 학생들이 받아 적는 전형적인 주입식 수업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암기 확인이 아니라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답을 맞히려고 애쓰기보다는 조건들을 따지기 시작했거든요.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농업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단순히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이 시행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과 한계점까지 언급했어요. 다른 학생은 반박했습니다.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놀라운 건 선생님의 반응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단순히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더 깊이 파고들도록 유도했어요. 마치 대학원 세미나 같았습니다. 중학생들이 이런 수준의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선생님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권위와 자유가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급식실로 향하는 학생들을 따라가 봤어요.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새치기 하는 학생도 큰 소리로 떠드는 학생도 없었어요. 급식이 제공되는 방식도 놀라웠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정성스럽게 배식해주는 모습에서 학생들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돌봄의 대상으로 여기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학생들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식사 후에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식판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이 지시하지도 않았고 당번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식판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제자리에 놓았어요. 저는 옆에 있던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스스로 정리하느냐고요? 그 학생의 대답이 저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공간이니까요. 그 한 문장이 교실에서 들은 어떤 이론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줬어요. 책임. 그것은 누군가가 강요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자유를 강조하지만 책임은 종종 외부에서 부과되는 것으로 여겨져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와 책임이 하나였습니다. 급식실을 나서면서 김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행동을 가르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이라고요. 오후에는 청소 시간을 참관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학생들이 교실과 복도, 화장실까지 직접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아저씨나 아주머니가 따로 있을 텐데도 말이에요. 학생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워 보였어요. 한 학급에서는 학생들이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칠판을 닦는 학생, 바닥을 쓸고 닦는 학생, 창문을 닦는 학생.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프랑스라면 학생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부당한 노동 착취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지 청소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학습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청소가 끝나고 방과 후 시간이 되자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다른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축구부, 미술부, 음악부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선후배 관계였어요.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르치고 돌봐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질서가 있었어요. 위계가 존재하지만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학교를 나서면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통제와 규율의 산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아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행동은 외부의 강요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면의 자발성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규칙이 있었지만 그 규칙을 지키는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선생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으면서도 존경받고 있었어요. 학생들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이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격 형성의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일반적인 한국 교육의 모습인지 궁금했어요. 그녀는 물론이라고 답했습니다. 특별히 모범적인 학교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교육이 추구하는 자유와 개성, 비판적 사고가 과연 진정한 교육의 목표일까요? 한국에서 본 것은 다른 종류의 자유였습니다. 책임을 통해 얻는 자유, 공동체 속에서 발견하는 개성이었어요. 통제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단어. 그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천천히 길러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셋째 날 오전, 김 선생님은 저를 인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거리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파리의 몽마르트르나 말의 지구 같은 곳을 상상했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비고 과거의 흔적을 보존해 놓은 박물관 같은 거리 말이에요. 하지만 인사동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예상과 달랐습니다. 분명히 오래된 건물들이 있었지만 완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전통 찻집 옆에는 현대적인 갤러리가 있었고 한복을 파는 가게 건너편에는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카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프랑스라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은 엄격하게 보존되어 원형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조선시대 건물 안에서 현대인들이 일하고 있었고 수백 년 된 골목에서 현재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 봤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붓을 만들고 계셨어요. 관광용 기념품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붓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에게서,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서 기법을 전수받았다고 했어요. 끊어지지 않은 전통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이런 기술은 박물관에 전시되거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술이 현재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살아남은 거죠. 보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전통이었어요. 찻집에 들어가서 전통차를 마셨습니다. 한옥 구조의 건물이었지만 실내는 현대적으로 정비되어 있었어요.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다양했어요. 관광객도 있었지만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현지인들도 많았습니다. 김 선생님이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이런 공간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관광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원래부터 사람들이 살고 일하던 곳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공간으로 변화한 거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재현한 게 아니라 과거가 현재까지 이어진 거였어요.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수백 년 된 한옥들이 즐비했는데 그 안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는 곳도 있었지만 여전히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한옥들도 많았어요. 한 한옥 앞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통 건축물에서 현대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프랑스라면 역사적 건물 주변에서는 아이들의 놀이가 제한될 텐데 말이에요. 여기서는 역사가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40년 넘게 이곳에서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관광지가 되면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전통을 지킬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이곳이 박물관이 아니라 그냥 집이었어요. 종로 일대를 걸으면서 더욱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길에서 현대의 교통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600년 된 종각 주변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고 고층 빌딩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프랑스 파리에도 오래된 건물과 현대적 건물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엄격한 규제와 계획에 따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처럼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대립하지 않고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 서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1950년대부터 운영되고 있는 오래된 서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시작한 가게를 손자가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책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 바뀌었지만 동네 사람들의 서재 역할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한국사 관련 책들을 살펴봤습니다. 프랑스에서 본 것과는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과거의 사건들을 단순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의 연관성을 끊임없이 찾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다뤄지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과 함께 전통시장도 방문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이었어요. 6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전통 상품도 팔지만 현대적인 물건들도 함께 팔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 2대, 3대째 장사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장사 방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계속 적응하고 있었어요. 전통이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떡집에서 떡을 사 먹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제조법을 기본으로 하지만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개량했다고 했어요. 전통의 본질은 지키면서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복원된 하천이라고 했지만 단순히 옛 모습을 재현한 것은 아니었어요. 현재 서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였습니다. 과거의 형태를 빌렸지만 현재의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하천을 따라 걸으면서 시민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연인들이 산책하고 가족들이 쉬고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잠시 머물러 갔어요. 역사적 공간이 박제된 전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시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솔직히 털어놨어요. 프랑스에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엄격하게 보존합니다.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보존보다는 계승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형태를 고정시키기보다는 정신을 이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박물관에 갇히지 않고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이 던진 질문이 저를 깊은 생각에 빠뜨렸습니다. 역사는 왜 꼭 멈춰 있어야 하냐는 것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역사를 과거에 완결된 사건으로 봅니다. 연구하고 기념하고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죠. 하지만 여기서 본 역사는 달랐습니다. 계속 흘러가는 강물 같았어요. 과거에서 시작되어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된 흐름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날 밤 일기에 이런 생각을 적었습니다. 과거를 박제하지 않는 나라. 여기서는 역사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현재와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의 역사 보존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역사를 지키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떤 것이 더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방식은 분명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넷째 날, 김 선생님은 저를 전쟁기념관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의 군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프랑스와 비교할 만한 웅장한 역사서술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한국 전쟁에서의 승리나 근대화 과정에서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전시해 놓았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파리의 앵발리드나 개선문을 떠올리며 기념관에 들어섰습니다. 입구부터 숙연한 분위기였어요. 프랑스의 전쟁 기념물들이 주는 웅장함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서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군사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어요. 화려한 승전보나 영웅담보다는 전쟁이 가져온 피해와 복구 과정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자국의 군사적 성취를 자랑해야 할 공간에서 전쟁의 참상을 먼저 보여주다니. 임진왜란 코너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승리한 전쟁으로 서술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군을 물리친 이야기보다는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땅과 흩어진 가족들의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승리자의 서사가 아니라 생존자의 기록이었어요. 한 전시 패널에는 전쟁 중에 쓰인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왕이나 장군의 공문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안부를 묻고 걱정을 표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전략이나 전술보다 인간의 감정이 먼저 와 닿았어요. 프랑스의 전쟁 박물관에서는 나폴레옹의 위대한 전략이나 베르댕 대전투의 영웅적 저항을 찬양합니다. 국가의 영광과 군인의 명예가 주된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전쟁을 겪어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이었어요. 일제강점기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저항 운동가들의 영웅적 활동을 기리는 내용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공간이 일반인들의 일상에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 고향을 떠나야 했던 가족들,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사람들의 흔적이었어요. 한 벽면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름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진이었어요. 김 선생님의 설명으로는 일제강점기를 살다간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영웅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견뎌낸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뜻이었어요. 한국 전쟁 전시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더욱 무겁게 변했습니다. 참전 국가들의 국기가 걸려 있었고 유엔군의 참전을 기리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승리를 강조하는 서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단의 비극과 이산 가족의 아픔에 더 많은 공간이 할애되어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전쟁 고아들의 사진과 편지들이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진 아이들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그림과 일기장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보다 전쟁이 남긴 상처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김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한 것 아니냐고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승리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분단이 고착화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니까요. 무엇을 승리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반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역사 교육에서는 전쟁을 승부로 평가합니다. 이겼느냐 졌느냐가 중요하고 승리는 곧 정의의 증명이라고 여겨져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코너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참전을 다루고 있었지만 영웅담보다는 참전 군인들의 개인적 경험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전쟁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 베트남 현지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들도 함께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 참전 용사의 증언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웠지만 그 전쟁이 과연 옳았는지 평생 자문해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애국심과 죄책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증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전쟁 기념관에서는 볼 수 없는 자기 성찰적 서술이었어요. 전시를 보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곳에는 승리가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승리를 승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쟁이 비극이고 모든 선택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긴 전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야외 전시장에서는 실제 사용된 무기들과 장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탱크와 전투기, 각종 화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앞에 선 관람객들의 표정은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숙연해 보였습니다. 무력의 과시가 아니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한 코너에서는 분단 현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휴전선의 모습, 판문점의 역사, 이산 가족 상봉 등의 내용이었어요.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분단 상황을 통해 전쟁의 진짜 끝이 무엇인지 묻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멈추는 것과 전쟁이 끝나는 것은 다르다는 메시지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평화 관련 전시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평화운동, 반전 시위, 평화협정 등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전쟁기념관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관람을 마치고 나서 김 선생님과 함께 기념관 앞 광장에 앉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털어놨어요.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쟁기념관에서 왜 승리를 자랑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조용히 답했어요.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있느냐고, 모든 전쟁은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배워온 역사는 승자의 서사였어요. 우리는 항상 오른편에서 싸웠고 정의를 위해 희생했으며 그 결과 승리를 얻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승자도 패자도 없이 모두가 상처받는 것이 전쟁의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표보다 먼저 나온 것은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전술과 전략보다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먼저였어요. 역사의 주인공이 왕이나 장군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의 선택과 희생이 진짜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프랑스가 치른 전쟁들이 모두 정당했을까요? 나폴레옹의 정복전쟁, 식민지 쟁탈전, 두 차례의 세계대전까지. 우리는 항상 승리의 영광만 기억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긴 전쟁이 없다는 사실. 모든 전쟁은 누군가에게는 비극이고 모든 승리는 다른 누군가의 패배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승리보다 선택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물음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역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오후 교육청에서 마련한 회의실에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함께 온 학생 대표 6명이 둘러앉아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해보는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상 발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했던 점들을 나열하고 프랑스와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정도 말이에요.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아이들의 표정이 어둡고 복잡했어요. 마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학교에서 본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자꾸 생각난다고 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청소하고 정리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고요. 장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외치면서도 정작 책임지는 일은 피해왔던 것 같다고요. 자유가 단순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한국에 와서야 깨달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루카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파리 지하철의 소음과 무질서를 떠올리며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어요. 앙투아는 한국사 수업 참관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프랑스 역사의 우월성을 확인하러 갔다가 오히려 우리 역사 교육의 한계를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실질적 고민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레어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동에서 본 할아버지의 분 만드는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몇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기술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전통 기술들은 대부분 박물관에만 남아있다며 안타까워했어요. 에밀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서구 문명의 우월성이 과연 진실일까 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은 우리가 알던 동양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고요. 니콜라는 전쟁기념관에서의 충격을 이야기했습니다. 승리를 자랑하지 않고 평화를 갈망하는 전시 내용이 인상 깊었다고 했어요. 프랑스의 군사박물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다며 어떤 것이 더 성숙한 역사의식인지 고민된다고 했습니다. 토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질서의식이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 자발적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 규칙을 거부해왔는데 진정한 자유는 오히려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이 우리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마르틴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완성된 문명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사실은 그게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요. 한국은 훨씬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이뤄냈다며 우리가 자만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소피가 가장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했을까요? 그 질문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모든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비교가 아니라 자존심의 붕괴였습니다. 그동안 의심 없이 믿어온 우리의 우월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였어요. 저는 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이들을 위로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역사를 가졌고 그만큼 변화를 미뤄왔다고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면서 현재의 혁신을 게을리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했지만 우리는 기존의 것에 만족하며 천천히 변했다고요. 아이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역사의 깊이가 때로는 발목을 잡기도 한다고 말했어요.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워 보여서 혁신보다는 보존을 선택해왔다고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20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교육해왔지만 한국은 50년 만에 전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결과가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장피에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워온 계몽주의나 민주주의도 더 이상 기준이 아니라는 뜻인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직해야 했어요. 그런 가치들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고 교육을 통해 시민 의식을 기르고 있다고 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른다고요. 계몽은 서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마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건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은 아니지만 불완전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문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배우고 발전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확실한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발전의 시작이라고요. 니콜라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우물안개구리였다는 건지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성장이라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는 아이는 없었어요.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가르쳐온 확신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토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변할 수 있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라고 변화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두 무거운 표정이었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혼자 회의실에 앉아 오늘의 대화를 되짚어봤어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자각. 그것이 이번 여행이 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것,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희망적인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내일이면 파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았어요. 너무 많은 것이 변했거든요. 확신 대신 질문을, 교만 대신 겸손을, 완성 대신 가능성을 안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출발할 때는 호기심과 우월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조용하고 사색적이었어요. 아무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각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이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그저 낯선 도시의 불빛으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 뒤에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청소하던 학생들, 조용히 지하철을 타던 시민들, 전통을 이어가던 장인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좌석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8일 동안 적어둔 메모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실제로 본 것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메모 곳곳에 물음표가 가득했어요. 확신에 찬 문장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 메모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보다 체계적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옆에는 정정하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체계적이다. 하지만 경직되지 않았다.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학교 방문 때의 메모도 흥미로웠습니다. 주입식 교육일 것이다라고 적었다가 지우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라고 다시 적어놨더군요.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는 자유를 가르치지만 책임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반성의 글이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메모는 전쟁기념관에서 적은 것이었습니다. 승리를 자랑하지 않는 전쟁 박물관이 가능할까? 그 질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진정한 강함은 약함을 인정하는 것일지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언제 적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분명히 제 글씨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마리를 보니 역시 조용히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확신 대신 질문을 안고 있었어요. 출발할 때 가졌던 당당함은 사라지고 대신 겸손한 호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스튜어디스가 음료를 나눠줄 때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이전 같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을 텐데 이번에는 작은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예의 바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배어든 것 같았어요. 기내 안전수칙 방송이 나올 때도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전 같으면 시끄럽게 떠들거나 무시했을 텐데 규칙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태도로 변한 것 같았어요. 통제가 아니라 배려라는 걸 배웠나 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이번 여행의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교육청에서는 분명 한국 교육의 특징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원할 텐데 제가 깨달은 것은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들이었거든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 이렇게 적기 시작했어요. 이번 여행은 한국을 이해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멈췄는지를 처음 묻기 시작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첫 문장을 쓰고 나니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역사의 길이가 아니라 역사를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이었어요. 과거를 박제하지 않고 현재와 연결시키려는 노력, 전쟁에서도 승리보다는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함, 완성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계속 배우려는 겸손함이었습니다. 프랑스는 200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역사에 안주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것들이 완성품이라고 여기며 변화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도 계속 학습하고 적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역사는 길이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무너진 뒤에도 다시 일어서서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의지, 그것이 진정한 역사의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단과 전쟁, 독재와 경제 위기 등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겸손함을 배웠고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반면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의 문제들을 외면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완성된 문명이라는 착각 속에서 배움을 멈춰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번 여행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면서 창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보니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했어요.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았습니다. 옆자리의 마리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할 건지요?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틀렸다고 할 건지 아니면 적당히 넘어갈 건지.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우리가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희망적인 일이라는 것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요.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정말로 성장한 것 같았어요. 교만함 대신 겸손함을, 확신 대신 호기심을, 완성 대신 가능성을 배웠습니다. 파리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익숙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변화는 성장의 또 다른 이름이니까요. 착륙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역사는 완성된 기록이 아니다. 무너진 뒤에도 다시 선택하는 태도다. 이것이 8일간의 여행이 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비행기가 샤를 드골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희는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이름이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확신은 사라졌지만 가능성이 생겼고 교만함은 없어졌지만 용기가 생겼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파리의 거리를 다시 봤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완성품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져가는 도시로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곳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무대로 느껴졌어요.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8일은 끝났지만 그것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실천하는 평생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